자, 이번에는 고향이라고 하는 이러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용의 이러한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한 번 정도 우리가 봤었던 이러한 작품일 수도 있어요. 많이 이렇게 여러 문제에 올라와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 다음 고향과 관련된 이러한 그 작품을 우리가 1학년 때 배우셨다면, 그럼 그와 관련시켜서 나오던 문제에서도 보기로 자주 등장했었던 이러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인식은 못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기억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작품이고요. 몇 년 전에 고등학교 3학년 수능 특강에도 들어있었던 작품이고, 자, 요 작품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문학교과서에는 빠져있지만, 그래도 EBS 교재에 이렇게 들어있을 정도로 중요한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접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다른 여러 작품들을 지금 공부하는 이유 자체로 보시면, 1학년 때도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그 일반적인 이러한 작품 외에도 다른 작품과의 연계성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물어보기도 하지만 표현 방법을 물어보기도 하고, 혹은 아니면 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개 방식이라든지, 혹은 시인이 느끼는 뭐 심리적인 측면이나 전개 방식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연결시켜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품 하나하나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는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작품들을 공부함으로 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실력을 쌓아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작품을 많이 공부해 두고 그게 쌓이고 쌓여야 그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력들을 바탕으로 나중에 우리가 정시를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든지, 혹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문학 이번에 2학년 올라가 시험을 보실 때도 훨씬 더 그것들이 여러분이 쌓여서 내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 한 시간 하나, 지금 현재 지금 한 시간 하고 있지만, 지금 현 시간에 보는 이제 작품들이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공부하시고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문제 풀면서 정리하시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라도 또 한 번 훑어보면서 하는 여러분 시간을 좀 가져주기 바래요. 자, 그래요. 여담은 그렇게 하고요. 1930년대에 있었던 정지용의 이런 고향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아무래도 30년대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바로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아픔을 바탕으로 또 역시 내용이 전개를 되겠죠. 그렇다면은 고향이라는 제목 자체를 느끼듯이 고향을 떠난 우리 민족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러한 이야기였구나라고 마음속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작품을 먼저 한번 보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갖다 이야기하는지, 혹은 아니면 고향에 대한 뭐 상실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뭐 고향에 대한 뭐 고향을 떠나면서 지금 느끼는 것이냐, 아니면 과거에 떠났던 걸 느끼는 것이냐, 뭐 그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뇨. 딱 한 연에 두 줄씩밖에 없어요. 굉장히 간결하다라는 걸 우리 엿볼 수 있겠죠?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뇨. 자, 산꿩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이다. 내 마음은 구름과 같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처음에도 고향은 왔는데 고향이 아니래요. 자연은 그대로인 건데 지금 이제 자신의 마음은 떠돌고 있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자, 오늘도 매 끝에 홀로 오르니, 매는 산을 얘기합니다. 산 끝에 홀로 오르니 흰 점꽃이 인정수에 웃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안이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어린 시절에 그랬는데 지금은 어린 시절이 아닌가 봐요. 성장했군요. 그럼 시적화자는 좀 나이가 들은 이란 나이가 좀 이렇게 뭐 찬이란 그 어른이다 라는 걸 엿볼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자, 그러면서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으로구나. 첫 번째 항문에 봤던 것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런 거 우리 수미상관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 좀 얘기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작품 미리 보기 한번 볼까요? 지금 내용 읽었던 걸 바탕으로 본다면, 어쨌든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리던 고향이 아니랍니다. 내가 바라던, 내가 그동안에 봐왔었던, 내가 그동안에 꿈꿨었던, 내가 그리워하던 그러한 고향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고향을 잃었죠. 거기에 느껴지는 상실감을 보여준다고요. 그죠? 그래서 주제가 고향에 대한 상실감과 이러한 것이 허무함보다 좀 더 크게 확대돼서 더 아픔을 보여주는 게 바로 허망함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그죠? 자, 감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은 중간중간에 있었어요. 조금 더 이따 다시 따져볼게요.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정서와 주제를 강조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수미상관에 대해 잠깐 얘기 좀 하죠, 우리 여러분. 이미 수미상관에 대해 정리는 다들 하셨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정리할 거예요. 수라는 것 자체가 이것은 첫머리, 그죠? 미 끝입니다. 그죠? 이거는 처음과 마지막을 뜻한다는 거죠. 자, 서로 상관, 관련이 있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서로 유사성을 갖다 보여주는 측면, 그죠? 을 보이는 것이 수미상관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미상관을 이뤘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지금 방금 전에 수미상관을 통해서 바로 뭐 한다고요? 정서와 주제를 강조한다고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게 담긴 시적화자의 정서와 바로 시인이 말하고 하는 주제를 갖다가 강조하는 이런 효과를 보여줘요. 왜 강조가 돼요? 이거 자체는 당연히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반복을 갖다 한다라고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강조도 되지만 뭣도 보일 수 있어요? 네, 바로 운율을 갖다 이렇게 형성하는 모습도 지닐 수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처음에 내용이 나왔던 것이 이제 쭉 처음에 내용이 처음 부분에 나오고 그 다음 내용이 쭉 이어졌어요. 그럼 마지막에도 똑같은 뭐 비슷한 게 나왔어요. 그 다음 뭔가 어떻게 처음에 내용 나온 것처럼 중간에 있는 것처럼 뭔가 내용이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걸 끝나버려요. 아, 그럼 뭐가 느껴져요? 여운이 느껴지죠. 바로 여운이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열린 결말 같은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보여준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이러한 것이 맨 위에 있는 것을 받쳐주고 맨 위에서 그걸 갖다 또 딱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는 것 같은 이러한 뭔가가 구조상으로만 이렇게 보더라도 하나의 뭔 틀을 갖다 형성되는 것이 보여줘요. 아, 그렇다면 네 번째 뭐가 느껴져요? 바로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의 뭐가 된다? 수미상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미상관의 효과는 한번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구성은 총 6연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짧아요. 한 연에 간결하게 되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결하게 되어져 있고 주제가 굉장히 집약적으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내용적인 면에 좀 더 한번 보겠습니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라는 표현을 썼어요. 고향이라는 말을 벌써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지금 현재 고향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다? 반복법을 썼죠. 자, 이렇게 반복법을 쓰면서 아까 이해한 것처럼 반복법을 쓰면 당연히 운율을 갖다 형성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운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고향을 강조함으로 해서 어떻게 자신이 그리워했다는 측면. 그죠? 바로 고향이라는 것은 그리움의 이러한 대상이었다. 그리움의 대상을 통해서 반복하니까 바로 간절함을 갖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간절한 곳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던 고향이 아니러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아니러뇨. 자, 아니러뇨라고 하는 이 말 같은 경우는 아니로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영탄적인 어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마음속에 그리워하던 고향은 아니었다. 그래서 첫 번째어는 그리던 고향이 아닌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어는요. 산꿩이 알을 품고 뻐꾸기 대치를 울건만. 다시 말하면 어떻습니까? 산꿩이 알을 품고 있었어요. 내가 그리워하던 소재입니다. 뻐꾸기 제철에 울고 있습니다. 네, 역시 그리워하던 대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산꿩과 뻐꾸기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어디에 있는 얘들은 고향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죠? 자, 고향에 있는 존재들이다 보니까 얘들은 내가 바로 그리워하던 바로 그리움의 이러한 또 역시 대상
그리움의 소재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그리워하는 것들은 변함이 없어요. 자, 그리고 또한 산권과 뻐꾸기는 얘네들은 뭘 통해 볼 수 있어요? 자연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자연이란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 네, 대유법을 갖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고향의 자연은 뭐하다?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죠? 요거 자체는 불변성. 고향의 자연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고향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내가 느끼는 고향은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서 마음은 제 고향을 지니지 않고 제 고향을 지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니지 않고는 이건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라고 이렇게 의미상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은 내 고향, 자신의 고향을 갖다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 그러니까 화자는 어쨌든 화자가 바라는 고향의 모습은 지금 현재 아니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엮어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바로 뭐가 지금 현재 나의 시적 화자의 지금 마음이, 그죠? 우리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갖다가 구름이라는 것에 비유를 시켰어요. 그죠? 여기는 운유적 표현이다. 나의 마음은 구름과 같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구름과 같다라는 것 자체는 구름은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고요. 계속 떠도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적 화자의 마음 뭐하고 있어요? 마음에 고향에 안주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이 마음은 방황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시적 화자는 오른편에 써 있어요. 그 더 이상 자신이 생각하던 고향이 아님을 깨닫고 정신적으로 뭐하고 있는 방황하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를 주었다라는 측면입니다. 오늘도 산 끝에 홀로 오르니 흰 점꽃이 인정스레 웃고 있습니다. 자, 누가요? 산권과 뻐꾸기도 있었지만 거기에 누구? 흰 점꽃. 흰 점꽃인데요. 그러면 산권, 뻐꾸기, 흰 점꽃 모두가 다 자연을 뜻하고 얘네들은 바로 내가 그리워하는 존재들이죠. 얘네들은 나를 변함없이 웃어주고 있다는, 고향의 자연물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안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가 안 나요. 메마리 입술에 쓰리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는요, 자, 어린 시절이면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뭔가 막 쫓기던 이러한 삶이 아니었고, 아무리 그때 이제는 뭐 지금 1930년대니까 이분이 아무리 연세를 많이 드셨다 하더라도 어린 시절 하게 되면 뭐 진짜 10대, 뭐 10대보다 더 어린 그런 시절일 수 있어요. 초등학교 시절. 뭐 그런 때 같은 경우. 그때 이제 놀 때 보면은 풀 이렇게 배 떼서 긴 잎을 떼서 그 풀필이 이렇게 불거든요. 그렇게 살면서 살던 시절. 그러한 어린 시절은 정말 걱정이 없었어요. 그죠? 걱정도 없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본인에게 뭔가 여유와 낭만이 있던, 그죠? 걱정이 없고 여유와 낭만을 즐기던 이러한 시절이 바로 어린 시절이었던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풀피해도 불고 즐겁고 행복했던 그러한 시절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떠들고 돌아다니다가, 그죠? 일제강점기 때 동양특식 주식회사의 모든 걸 빼앗기고, 그리고 방황하면서 여기저기 만주 연해주 막 돌아다니다 끝내 되돌아왔으나 어떻습니까? 정말 황폐해진, 그죠? 일제에게 모든 걸 빼앗긴 우리의 조국, 우리의 이란 고향의 모습, 그걸 봤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참 짜증났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자, 어린 시절에서 현재로 돌아왔어요. 현재는 어른이 된 거고요. 이 어른이 된 나의 모습에 나의 이란 입에는 쓰디쓴, 그러니까 쓰디쓰다는 것 중에서 어떻습니까? 바로 고향 상실에 대한 아픔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쓰디쓰다 라는 것 자체는 진짜 풀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바로 어떻게 이는 고향 상실의 아픔을, 이걸 보였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어요. 뭐라고? 감각적이라고요? 네, 여기 자체에서 뭘 보여줘요? 바로
미각을 통해서 미각적 심상을 통해서 고양 상실의 아픔을 더욱더 강조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 어린 시절 뭐 이렇게 그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으로보다. 그리던 하늘, 내 하늘도 역시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워하던 대상이에요. 자연이고요. 이것만이 높으로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높으로다 시각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첫 번째 나왔었던 이러한 고향과 어떻습니까? 대응을 이루어요. 그리워하던 고향과 대응을 이루면서 변함없는 이러한 고향의 모습을 자, 한 변화는 자연의 모습, 그죠? 자연의 모습을 바로 이 하나의 고향이라는 것과 대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리워하는 대응을 통해서 바로 이런 상실감을 더욱더 느끼는 모습을 이렇게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전체 6연으로 짜여져 있는데요. 지금 이 글 같은 경우는 고향에 본인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굉장히 낯선 거죠. 자, 낯설음 속에서 자연만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조적인 모습을 또한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고향의 이러한 그 상실감을 더욱더 크게 만드는 존재가 뭐다? 자연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작품 자세히 읽기 한번 좀 볼게요. 또 이 시는 그리던 고향을 돌아왔지만 그 옛날의 고향이 아님을 깨닫고 느낀 상실감, 그 다음에 허망함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이러한 고향의 변모 양상이 아닌 화자의 의식에 존재하는 고향과의 차이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속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일제강점기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없어요. 그죠? 제가 근데 그것을 갖다가 가미해서 이렇게 뭐 했던 겁니까? 해설했어요. 자, 그러니까 보면은 이 속에는 그러한 외적인 상황이 들어있질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도 어떻게 그 속에서 화자의 의식이 존재하는 고향의 차이 이를 갖다 우리 유추해 본 거죠. 요 유추를. 자, 그러면서 또한 또 구성상 수미상관의 구조 2, 3, 4, 5연이 각각 변화없는 고향의 이러한 자연과 화자가 느끼는 상실감의 대비 이런 것들을 아주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 고향에 대한 의미를 간단하게 또 얘기했어요. 자, 볼까요? 지식 더하기. 고향은 인간에게 모성과 같은 영원한 그리움을 주는 삶의 원초적 공간입니다. 정주영의 시 향수가 고향을 떠난 입장에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랬다면 이보다 몇 년 뒤에 발표한 고향은 다시 찾아온 고향에서 느끼는 상실감과 비애를 노래하고 있어요. 이것은 고향을 찾기 전에 바로 시인의 관념 속에 있던 고향과 현실의 고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자, 더욱이나 시인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바로 고향에서 발견한 시대 현실, 일제 식민지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지용의 고향 상실 의식은 이렇게 일제강점하에 식민지 현실을 인식한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추리를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엮어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241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잠깐 거기 작품 정리하기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보면은 세 번째 원리 3에 보시면 산권과 뻐꾸기, 자, 그 다음에 하늘이라는 것이 바로 자연의 변함없음을 그대로 보여주고요. 그리움을 환기하는 소재라면은 흰 정꽃은 변함없이 자신을 반겨주는 자연을 갖다가 이것은 의인화한이라는 표현이라는 거. 아, 제가 그 의인화된 표현 얘기를 안 했었네요. 그 하나만 더 봐줄게요. 왜냐면 거기 흰 정꽃이 인정스레 웃고 있다라고 해서 의인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깜빡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원리 4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양한 이러한 그 하나의 감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비유적 표현을 갖다가 통해 고양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해서 심상에 대한 측면은 아까 뻐꾸기 대체로 울것만 하면 운다니까 청각적인 이미지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흰 점꽃에서 시각적인 이미지 볼 수도 있고요. 쓰디쓰다 미각적 이미지 그 다음 마지막에 노프르구나 해서 시각적인 이미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밑에 보시면은 또 원리 5번에 자연과 인간의 이건 대비죠. 대비 대조를 통해서 화자의 이러한 상실감 부각했고요. 그 다음에 수미상관시 구성을 통해서 안정감을 주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이 시에는 고향의 자연은 그대로이지만 고향을 둘러싼 인간사의 변화,
불일치로 인해서 상실감과 허무함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상실감의 정체는 바로 일제강점 하에 피폐해진 바로 고향의 모습, 이것을 대면한 시인의 비애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1, 2, 3, 4번 문제 한번 그것도 풀어봐 주시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또 연락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